안녕하십니까. 소리의원 신유리 원장입니다. 오늘 인공와우 교실의 주제는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결합 형태인 하이브리드 인공와우 EAS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인공와우를 시작할 때는 청력이 거의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내부 전극은 더 얇고 소프트해졌고 인공와우를 사용하면서도 보청기를 함께 결합하는 외부 형태의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아동 EAS의 모습이고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저주파 영역에 청력이 많이 남은 환자가 인공와우 수술 후 청력이 잘 보존된다면 이 저주파 부분은 보청기로 증폭하고 고주파 부분은 인공와우로 듣게 되는 원리입니다. 저주파 청력이 잘 보존되면 인공와우로만 듣는 것보다 소리, 음악을 좀 더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고 억양, 목소리 감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최근에는 인공와우 수술 대상이 저주파 청력이 많이 남아있는 환자들로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EAS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전영명 원장님과 장선아 센터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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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AS에 대해서 앞에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왜 인공와우 수술에 하이브리드라는 이 개념이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인공와우 수술이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제 난청 환자들이 이제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청력 갖고 있는 이제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를 고주파형 난청이라고도 하고, 또는 부분 난청 환자라고도 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청력을 갖고 있죠. 주파수별로. 이런 분들은 소리는 다 듣지만 사실 분별력이 거의 없어서 이 분별력 테스트를 해보면은 100점 만점에 뭐 20점대, 30점대밖에 안 나오고 보청기를 써도 어떤 경우에는 더 못 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보청기가 줄 수 없는 소리를 이제 이 EAS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그런 소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열린 거죠. 네. 실제 이 환자분 말씀이 오기 전 2년 정도 양쪽 보청기를 계속 사용했지만 이제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청기에 어떤 무리가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케이스인데요. 이런 보청기의 한계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보청기라고 하는 거는 그 소리를 이제 청력이 떨어져서 소리가 잘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증폭된 소리를 주는 거죠. 이제 그 어쨌든 그 보청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소리도 공기 진동, 그래서 어떤 음성 신호를 공기 진동으로 받는데 같은 메커니즘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를 통해서 또 이제 청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최소한도의 그 온전한 그런 청각세포의 기능이 좀 전제돼야 되는 게 이제 보청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듣는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게 그 낮은 주파수, 저주파수부터 고주파수까지 이렇게 이제 주파수 대역을 나누는데 우리가 듣는 소리는 소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주파수별로 그런 소리들이 다 분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특히 고주파수 영역 쪽에서는 상당히 어떤 자음의 소리를 구별하는데 필요한 그런 자음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소리들을 이제 만약에 전달해주지 못하면은 아무리 큰 소리를 줘도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을 할 때 보청기는 있는 세포에서 증폭이 가능하다. 하지만 없으면은 증폭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신봉사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신봉사가 안경을 꼈을 때 보이겠느냐. 이제 보청기로 저런 고주파 부분은 아무리 이득을 줘도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증폭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어떤 일상의 한계라든지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센터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런 청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호소하는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소리는 잘 들리는데 생각보다 이제 검사를 해보면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니까 스스로 놀란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 청력이면 그래도 뭐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나는 너무 안 들려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거꾸로 환자가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면 좀 나을까 하고 이제 착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그런 세포의 문제 같은 것들은 이렇게 검사로 이렇게 금방 나오지를 이제 않고 또 그런 정보를 갖고 계시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 방문해서 다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일단 보청기를 찾는데 착용을 했는데 보청기를 착용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호소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호소하시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전 원장님 말씀하신 아까 그 청력도에 설명하신 대로 저주파수 부분을 듣기 때문에 소리는 잘 들린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대화가 안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말소리의 성분 중에 다양한 주파수와 강도를 가진 말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주파수까지 저주파수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들어야 되는데 고주파수 부분을 특히 못 듣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이제 겪게 되시는 거예요. 전화 통화가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전화기 자체가 사용하는 주파수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입모양을 본다든지 상황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더 어려운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보청기라고 하는 게 이제 소리를 증폭을 할 때 이 소리 에너지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주파수에 관계없이 소리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데 그 에너지 대부분이 저주파수 쪽에 있다는 거죠. 한 95% 정도가 저주파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음 쪽의 청력이 떨어진 거를 높이려고 소리를 증폭을 주면 어차피 에너지가 발생이 되니까 저주파수도 뭐 이제 본의 아니게 같이 올라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주파수는 정상이고 고주파수 쪽의 영역이 떨어진 환자들이 보청기를 썼을 때는 이게 같이 올라가니까 환자가 너무 크면 막 그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막 오히려 소리 분별력이 더 떨어지고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보청기를 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청기를 끼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죠. 그래서 또 어떤 환자들은 뭐 보청기를 끼니까 좀 잘 들린다, 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집에 가세요. 그랬다가 다음에 이제 방문하셨을 때 아우 못 살겠다 하세요. 그래서 아니 그때 좋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면 뭐 집에 가서 사는데 또는 학교를 갔는데 직장을 갔는데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처리 과정, 청각적인 처리 과정이 더 복잡해지면 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서 사람 입을 보고 차분히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잘 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상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왜 보청기가 잘 들리다가 안 들리다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말을 이해 못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소리는 들리는데 결국 말소리 구별이 어렵다라는 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고 보청기를 껴도 울리게만 하지 정작 듣고 싶은 말 구별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무슨 말인지 생각하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리신다고 하고 4, 5점 내지는 이제 형광등 같다. 그래서 이제 들으려고 굉장히 이게 무슨 소린가 네. 듣는 것보다 이제 이거가 뭔지 생각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극단적으로 더 어렵고 차에서 탔을 때 운전할 때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 소리 못 듣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면을 못 했을 때 듣는 게 굉장히 불편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보청기로도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인데 다른 방법이 없을지 여러 병원들을 방문해 보았지만 또 인공호흡을 하기에는 청력이 너무 많이 남았다. 아직 인공호흡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수술을 못하고 저희 병원에 방문하셨는데 이 환자분에게 전 원장님께서 EAS 방식의 인공호흡 수술을 권하셨다는데 이제 그런 결정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이제 인공호흡을 수술을 하는 이제 그 인공호흡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제 인공호흡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청력이 없는 환자들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부담이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작은 소리도 다 듣거든요. 작은 소리도 듣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난청이라고 그걸 인식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또 지내는 환자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인공호흡이라고 하는 수술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청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인공호흡은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니다, 적용할 때가 아니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EAS라고 하는 그 인공호흡의 아주 발전된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하면 사실은 이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죠. 그러니까 EAS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오면서 이게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되면은 지금 이게 봤던 이런 환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할 수가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이제 개념이고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EAS로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공호흡을 이용한 EAS 방법을 좀 권하게 됐죠.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공와우에 왜 EAS라는 개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보청기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반대로 인공호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공호흡을 통해서 이제 선천성 난청을 갖고 있던 아이들이 인공호흡 수술을 조기에 받고 언어를 정상적으로 하고 일반 학교에 들어가고 또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서도 갑자기 중도에 이제 고도 이상의 난청을 갖게 되면은 사회생활을 못하는 환자들에게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이제 인공호흡을 갖고 있는 그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과거 한 40년 넘게 인공호흡가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인공호흡의 그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계적인 자극을 통해서 듣는 거는 인간이 이렇게 이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듣는 음성의 어떤 신호를 받는 거하고는 사실 근본적으로 메커니즘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리를 구별하고 어떤 그 변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들은 굉장히 많이 주지만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게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그런 소리, 특별히 이제 이 소음과 섞여 있는 그런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우리가 이모셔널 스피치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소리라든가 그리고 또 음악을 감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공호흡은 굉장히 그 제한적인 그런 어떤 기능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호흡가 갖고 있는 한계를 EAS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상당 부분 이제 좀 어느 정도 더 가능하게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인공호흡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 기대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이제 이런 청력을 보면 이제 저런 그 저주파수 쪽에 자연음을 들 수 있는 그런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그런 그 부분 난청 환자들도 있고 그런 이제 보청기를 기존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환자들이 인공호흡만 쓰는 것보다는 남아 있는 저주파수를 보청기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면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어떤 인공호흡이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보탬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공호흡가 그동안에 이제 한쪽은 보청기, 한쪽은 인공호흡, 그 우리가 바이모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바이모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그 사용자들이 인공호흡만 사용했던 사람보다는 훨씬 더 그런 면에서 뭐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 그다음에 음악을 듣는 음악 소리, 그다음에 감정적인 그런 어떤 소리에 대한 요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분별력도 좋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한쪽 귀에 그런 음성과 그 정기적인 신호를 같이 줄 수 있는 EAS 방식이 이게 이제 들어옴으로써 훨씬 더 이제 그런 그 성적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특별히 중요한 개념이 이제 애들한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인데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이 태어났을 때 이 뇌가 미분화된 상태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서부터 그 외부적인 자극이 들어와서 뇌가 활발하게 분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가 되게 생후 한 1년, 2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때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자극은 이 소리 자극인 거죠. 근데 그 소리 자극이 그 음성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런 EAS라고 하는 개념이 발달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음성 신호 조금만 남아 있는 잔청이라도 그걸 활용해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서 어린 아이들의 그 청각 재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를 정리해 보면 이제 정기적인 인공 와우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EAS 이제 저음역의 청력을 이용하는 것, 증폭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공와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CI에서 EAS, 인공와우에서 EAS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저주파수 영역 때 음성 신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 이제 그 환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요, 환자분들이 이제 잘 막 이제 그 실제적으로는 어떤 소리를 듣느냐 이런 걸 이제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우리가 이제 그 밴드가 있는데 한 4인조 밴드라고 이제 보면은 밴드가 이제 이 연주를 하는데 이 멜로디 기타하고 건반만 갖고서 이제 연주를 이제 하죠. 연주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멜로디는 잘 나오죠. 곡조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잘 나오지만 뭔가 음악이 힘이 없죠. 그랬을 때 이제 베이스 기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북 같은 게 이런 게 들어와서 막 같이 이렇게 해주면 그 리듬과 그 다음에 그 풍부한 저음역의 그 소리들이 막 거기 들어가면은 소리가 그냥 엄청나게 풍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멜로디만 갖고 할 거냐 아니면 그런 뭐 리듬과 어떤 베이스 음이 조화되는 걸 할 거냐 이런 좀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굉장히 생애 초기부터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것이 뇌 발달에 정말 중요한데 이 아이들은 내가 들린다 안 들린다는 말을 못하고 우리가 어떤 청력이 남아있는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력이 남아있는데 인공호흡 수술을 해서 혹시 청력을 낮출까 이런 고민들을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를 오히려 놓치게 되는 제대로 소리 잘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겨 왔는데 이런 EAS 인공호흡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저주파수의 청력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또 고주파수가 못 듣는 게 확실하다면 이제 고주파수를 인공호흡으로 청력 보존을 받으면서 또 저주파수 말씀하신 그런 여러 소리의 질적인 것들이 채워지고 발달에 중요한 그런 저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너무 고민하시고 미루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주파수 청력이 잘 보존이 된다면 사실 인공호흡 하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측면하고요. 또 성인들 같은 경우도 청력이 점점점 나빠져 가는데 계속 참고 어떻게든지 그걸 보청기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보청기를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건 충분히 이용하면서 또 인공호흡의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인공호흡 수술을 결정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걸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이런 하이브리드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청력이 좀 남아있는 청력이 과연 쓸 수 있는 청력이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 청각적인 구조나 또는 청각의 어떤 그런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그 속성을 보면 결국 이제 저음 저주파수 쪽에 있는 영역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랫동안 남아 있고 또 보존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 퇴행성 변화가 오는데 주로 이제 고음 쪽에서 떨어지잖아요. 이게 저음 쪽에서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훨씬 더 못 듣게 되겠죠, 나중에. 굉장히 그래서 하나의 섭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좀 더 잘 보호가 되고 보존이 되고 뭐 이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EAS를 할 수 있는 도움될 수 있는 청력은 이제 저주파수의 청력입니다. 저주파수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500Hz보다 적은 250, 125 정도 우리가 이제 가청 범위에서 소리는 더 작은 소리를 듣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로는 되게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까지가 남아 있으면 도움이 되느냐? 저희 경험으로 보면은 이제 250Hz에서 한 70dB 정도의 청력이 남아 있다면 이제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뭐 100%는 아닙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사람 환자들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지만 최소한도 그 정도 청력이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치적으로는 250Hz에서 70dB 이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또 적용할 수 있을 환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더 좋은 이제 이제 청력을 이제 갖게 되는 사람들 이제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정상의 뭐 과거에는 이제 50% 이하였는데 정상의 60% 뭐 70%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과연 EAS가 가능하냐?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정상의 한 70% 정도를 듣는 사람은 EAS를 했을 때 별로 베니핏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어떤 때는 좀 손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듣는 정도로 보면 한 70% 정도를 이상 듣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70% 이하로 듣는 사람들이 뭔가 약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더 잘 듣고 싶을 때 이제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70%라는 걸 좀 해석을 하면 예를 들면 한 10개의 단어를 들었다 했을 때 7개를 알아듣게 되면은 내용을 따라 볼 수가 있습니다. 3단어 정도를 못 들어도. 그런데 만약에 10개의 단어를 들었는데 5개, 6개밖에 못 알아들으면은 그게 한두 개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당연히 10개 중에 한 단어밖에 못 알아듣고 10단어 다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다 생각을 하는데 5개는 알아듣고 6개는 알아들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대상에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폭의 사실은 그 청력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이제 있는 건데 우리 뭐 실제 사례들을 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사례 보시면 여기 이제 26세 여성분이시고 청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주파의 청력은 있지만 고주파의 청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보청기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절 알아듣는 이제 점수는 30% 내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에게서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하이브리드 EAS 수술을 이제 했었고 저주파의 청력이 남아서 저주파에서는 보청기로 증폭을 하고 고주파는 인공호흡으로 지금 이제 잘 듣게 되어서 지금 보청기 착용하고 그리고 인공호흡 다 착용하고 나면
한 이제 92% 정도의 수행력을 보인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환자분의 케이스인데요. 이분의 경우에 이제 결국 이해 수술을 했었고 오른쪽에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2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청력이 잘 보존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EAS 지금 인공화호를 했을 때 88%의 이름절 수행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20세 때 이걸 이제 처음 발견해서 양쪽을 한꺼번에 저희가 수술했던 케이스인데요. 하고 나서 지금 보청기와 인공화호, 왼쪽도 보청기와 인공화호 양쪽을 지금 EAS를 하고 있고 EAS 착용 시에 훨씬 많은 수행력의 증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90%, 어떤 분은 50%,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또 이제 사실은 아주 획일적으로 어떤 이런 걸 하면은 정상에 어디까지 도달한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이제 들여다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잘 들을 청력이 떨어지는 난청의 원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에 따라서 사실은 인공화호를 했을 때도 성적이 엄청난 이 폭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넓어요, 굉장히.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인공화호 수술을 해도 80점, 90점짜리가 있지만은 30점, 40점짜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그 스펙트럼이 넓은 그 인공화호로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느냐에 대한 폭은 넓은 것처럼 사실 EAS를 해도 똑같은 그 폭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인공화호 단독으로만 했을 때랑 이제 만약 EAS의 개념이 들어갔을 때 어떤 혜택을 줄 거냐, 어떤 득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공화호가 줄 수 없는 부분을 더 추가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수술을 받기 전에 환자분들은 이제 보청기나 이런 걸 사용하는 분이니까 내가 보청기를 썼을 때랑 만약에 EAS를 썼을 때는 어떤 베니핏이 있느냐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또 충분한 그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양쪽의 측면에서 다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이가 나더라도 나름대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말소리 분별력으로만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지만 이제 제 환자분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도 이제 70dB은 아니지만 그 전에 보청기를 열심히 쓰셨고 이제 80, 90dB이어도 그 전에 보청기를 잘 쓰셨던 분은 인공화호하고 같이 보청기를 쓰는 경우에 음악을 듣는데 훨씬 편안하다든지 다른 소리를 들을 때 훨씬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떤 소리의 면 우리가 이제 이런 수치를 이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득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제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성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얼마큼 얘가 잔존 청력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청력이 얼마나 그런데 어떻게 EAS를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로 그렇게 큰 정보를 얻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선천성 난청이 대부분이고 처음에 이제 고도 이상의 난청을 갖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새 신생아 난청 검사를 통해서 이제 난청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제 인공화호 수술을 해야 될 거냐, 이제 우리 아이가 받아야 될 정도의 난청인가 아닌가, 인공화호를 받게 되면 언제 할 건가, 또 어느 쪽 귀에 할 건가, 여기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고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화호를 받으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물론 인공화호가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정말 엄청난 변화를 준 것만은 사실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만 들으면 충분하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할 수 있는데 최선의 어떤 아이 기회를 주고 아이가 최선의 어떤 그런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면을 그동안 잘 못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이가 청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다행스럽게도 저주파수 쪽의 청력은 상당 부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뇌파 검사를 통해서 청력이 없습니다. 인공호흡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어떤 선언을 받은 판정을 받은 아이들 경우에 실제로 잔존 청력이라고 하는 청력이 남아 있는 걸 보니까 보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청력을 지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주파수 청력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놀라운 사실이고 이거를 그냥 그러면은 아무런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인공호흡 수술만 하면 모든 게 다 이제 완성이 될 건가 여기에 대한 이제 퀘스천이 바로 EES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난청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전혀 듣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닌데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보니 난청이라고 해도 저주파수의 청력이라든지 어떤 잔존 청력이 남아 있었고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되기까지 저희가 많은 연습을 아이들과 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아이들을 이게 어떻게 이제 한 살도 안 된 아이를 갖다가 청력을 잴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우리 정말 아주 슈퍼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우리 재활 프로그램에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네네. 좀 전에 보신 것 같이 이제 청성 뇌관 유발 반응 검사, 뇌파 검사에서 반응이 없다, 양쪽 귀가 다 아무 소리를 못 듣는다 이런 정보를 받고 소리의원에 오시면 저희가 검사하면 아까 그 청력도가 딱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아기들의 청력을 알아낸다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여러 요인들이 작동을 하고 또 아기가 갖고 있는 소리를 자꾸 훈련하고 들으면 더 잘 듣게 되고 그거를 이제 자극을 주지 않고 없는 것처럼 하면은 또 그것에 대한 반응이 더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연령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아기를 잘 키우는 난청에 집중하고 그걸 알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를 잘 키우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잠재력을 잘 발휘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이 오마이 베이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의 청력을 알아내는 것이 이제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내용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이한테 소리를 들려주고 반응을 볼 때 어떤 거를 중시해야 되고 집에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고 하는 교육이 들어가게 되고 그 교육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청각적인 서비스, 언어적인 서비스, 음악적인 서비스가 다 제공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아이들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짧게는 한 석 달 정도면은 아까 보신 그런 청력을 어느 정도 이게 상당히 정확한 수준의 청력이다 말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길게는 1년 정도는 해야 정확히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진전이었고요.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그 어린 아이를 그 뇌파를 이용해 가지고 청력을 검사한다. 이게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 이거는 사실 제일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죠. 특히 이제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이 아이는 분명히 소리를 듣는 것 같다.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얘는 못 듣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는 듣는 것 같은데 왜 못 듣느냐고 하느냐 이런 거 갖고서 이제 상당히 목심각심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그거는 무조건 잘못 본 거다 부모가
그거는 뭐 아니다. 대기아이는 전혀 뭐 보청기도 아무 도움을 못 주고 인공호흡밖에 못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이제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그 청력이 남아 있는 거를 알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런 소리들은 저주파수고 저음 쪽의 소리들은 아까 소리 에너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소리도 일상적인 대화하는 소리도 아이가 어떤 때는 반응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아이들의 그 특히 1세 전에 아이들을 소리를 듣게 해주고 앞으로 그 이거 청각 재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청각 재활의 전략들이 굉장히 좀 다양화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아이에게 최대한도의 이 음성 신호를 음성 자극을 아이한테 들려주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력이 있다 이만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청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청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EAS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전환해서 가는 거고요. 활용할 수가 없는 청력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공호흡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또 혹시 반대쪽 다른 귀는 한 귀라도 음성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경우라면 또 바이모달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인공호흡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잔청이 조금은 남아 있는 아이의 그 잔청을 활용해서 아이의 청각 재활을 전략적으로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처음에 그런 거를 잘 발견을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청능 훈련을 통해서 잔존 청력 그리고 얘의 이제 정확한 청력을 알아내는 것을 연습하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극을 주는 훈련을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충분하다면 뭐 EAS를 고려할지 아까 이제 경계성 상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수술을 결정할 수 있다고 EAS로 인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른쪽 왼쪽 양쪽 어떻게 할지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가 계속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AS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파 청력을 이제 사용하려면 결국 수술하고 저주파 청력이 남아야 되는데요. 남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얼마큼 우리 병원에서 보존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청력 보존을 위해서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금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인공호흡 수술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청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 수술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정말 아주 파괴적인 그런 방법들 많이 썼어요. 다시 말해서 달팽이관 이 달팽이관 안에 전극을 삽입을 하는데 달팽이관에 그 전극이 그냥 꽉 차게 그래서 꽉 압박을 해서 밀착을 시켜가지고 이런 신경하고 더 가깝게 자극을 주겠다라고 해서 뭐 그런 방식도 들어갔었습니다. 그거는 뭐 달팽이관 내 모든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구조들이 다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 전제하에서 그냥 막 그런 파괴적인 그런 방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뭐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방법들을 쓴 거죠 과거에. 그런데 이제 청력이 점점 좀 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시대에 살게 됐는데 이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한 5년, 한 30년쯤 전부터 이게 개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90년대 중반 정도라고 하는데 우연히 이제 수술을 한 사람을 이제 청력 검사를 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원래는 할 생각도 없었는데 보통 청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인공호흡을 착용하고 청력 검사를 하지 인공호흡을 착용하지 않고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검사를 했는데 청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공호흡을 하고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청력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여기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수술한 사람들을 검사를 하고 이게 청력이 남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환자들이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한 30년 가까이 또 발전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청력을 보존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온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기를 만드는 제조회사들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은 가늘고 이제 자극을 적게 주는 그런 전극을 개발한 거죠. 아주 부드러운 전극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는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삽입을 하고 하면은 인공호흡을 받고도 안에 있는 그런 기능들이 파괴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노력을 한 결과 상당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이런 방식으로 이런 유형의 전극을 사용하면은 이게 보존이 되겠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굉장히 그 섬세한 조직과 연약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달팽이관 내에 있는 청각 그 어떤 세포들이 과연 이런 그 기계적인 자극을 이겨내고 청력을 보존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청력이 뭐 많이 남아 있는 환자들에게 이런 수술을 할 때는 의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주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지고 또 이게 수술이 과연 결과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죠, 판단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이 수술 결과들을 우리가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병원에서 그동안 한 것들을 한 10년 동안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모아보면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을 잔천 청력을 활용해서 EAS를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했더니 그래도 한 80% 정도에서는 잔전 청력을 보존할 수 있고 좀 쓸 수 있는 잔전 청력을 남길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는 한 100% 지금까지, 그러니까 100%의 청력이 전혀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떨어졌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력이 남아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비교적 좋은 결과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좀 저희들 한 10년 동안의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10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은 대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력 잔전 청력이 보존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중요한 그런 그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그러면은 인공호흡 이제를 수술을 이제 하되 만약에 수술을 하고 이제 EAS를 생각하고 수술을 했는데 과연 수술 후에 청력이 떨어져서 생각보다 더 나쁜 청력이 이제 됐을 때 과연 EAS를 쓸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청력이 다 떨어지는 이제 경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청력이 굉장히 적은 잔존 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AS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92%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잔존 청력이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아있는 경우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100%에서 됐지만 그 중에서 다가 아니라 대략 한 90% 정도에서는 또 EAS까지 적용할 수 있는 청력이 됐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저희 결과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잔존 청력을 어떻게 하면은 잘 보존할 수 있느냐인데 그 부분에서 그동안에 이제 이제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수술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술 방식을 어떤 방식이 적용이 돼야지만 영향을 줄일 수 이런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는지를 갖다가 수술하는 의사들은 아주 철저하게 또 그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개념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런 정도 청력이 과연 뭐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술하는 거 하고 이제 아주 작은 거라도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청력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는 거 하고는 좀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전극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전극을 선택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청력이 어느 주파수까지 남아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그 계산을 해서 또 사진 찍은 걸 갖고서 이제 그거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삽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극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 EAS에 적합한 그런 전극은 이 일자 전극들이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극이 다양한 전극 중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꼬부라진 전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 달팽이관을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삽입이 되는 그런 전극은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극을 썼을 때 EAS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일자 전극을 했을 때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감고 들어가는 그런 그 구부러진 전극 같은 경우에 보다 적어도 한 20-30% 정도 더 높은 결과를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자 전극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잔존 청력을 얘기한 것처럼 잔존 청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청력이 그냥 있을 거다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잔존 청력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아까 이제 수치적으로 뭐 250Hz에서 70까지를 얘기하셨지만 아이들에게서는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거보다 낮은 청력이라도 그런 잔존 청력을 보존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 이제 달팽이관의 구조를 이제 보존한다. 우리가 가장 잘 보존했다고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게 결국에는 이런 잔존 청력이기 때문에 뭐 EAS를 꼭 이제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보존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인공아우 수술이 뭐 한 번 수술하면 평생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임플란트 자체가 뭐 보통 한 50년까지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임플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 아이가 평생 살면서 굉장히 발전된 그런 이제 시대에 살게 됐을 때는 그 기계 임플란트를 교체하지 않으면은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기능들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지금도 이제 지금 한 20년 전에 수술했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교체해야지만 가능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뭐 그냥 3번 정도는 이제 일생에 걸쳐서 임플란트를 교체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수술을 다시 할 때마다 이 과연 이전에 보였던 그런 어떤 인공아우의 수행 어떤 능력이 보존이 될 건가? 혹시 더 이게 자꾸 재수술하면서 이제 기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임플란트 하는 그 시술 자체에서 안에 있는 내부의 어떤 구조를 적어도 잘 보존을 하고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보존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의 어떤 하나의 그걸 확인하는 증거로서 수술이 얼마나 잘 됐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잔존 청력이 남아 있으면 안에 있는 구조도 보존이 됐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기적인 그런 이제 우리가 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떤 환자는 처음에는 잘 듣는데 이상하게 자꾸 수행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왜 그럴까? 아무리 봐도 뭐 전극도 잘 들어가 있고 다른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수술을 하면은 그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섬유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것이 섬유화가 진행이 많이 되면은 그 소리를 받는 신경들이 결국은 기능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굉장히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안에 있는 내부 구조들을 손상을 많이 주면 줄수록 안정적으로 인공호흡을 통해서 수행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EAS 개념이 나오면서 굉장히 인공호흡 수술하는 의사들이나
이쪽에 있는 전문가들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예, 모든 게 보존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어떤 경우라도 이 보존적인 EAS의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이제 EAS 수술까지 끝났습니다. 수술 후에는 이제 재활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재활의 어떤 포인트랄지 이런 것을 장 센터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작업인데 또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재활하는 입장에서는 EAS 인공화호가 상당히 고마운 기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청기를 착용을 했던 인공화호를 착용을 했던 최고로 잘해도 이거 이상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 듣지만 아무튼 정상 귀가 되는 거는 아닌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EAS 인공화호를 통해서 언어 치료 및 재활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스피치 바나나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스피치 바나나라는 거는 대화하기에 필요한 말소리 영역을 청력도에 표시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나나 그림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어음이 분포가 해서 이 어음을 다 듣기 위해서 이 정도 크기와 이 정도 주파수 소리를 들으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렇게 기기가 발전을 하고 더 청력이 좋은 아이들이 수술을 하고 또 어떤 수행력, 인공화호나 보청기를 착용하고 기대하는 수행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스피치 콩깍지라는 개념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좀 더 작은 소리, 좀 더 좋은 역치의 소리를 이제 듣는 것을 굉장히 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 바나나 영역보다는 훨씬 이제 더 작은 소리와 더 많은 주파수를 다 잘 듣는다는 얘기고, 그렇게 확보가 되었을 때 진짜 좋은 수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청 기계들이 더 크고 선명한 소리로 말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인간이 누리는 청각적인 정보들이 더 이제 난청 아이들 또 난청 성인들에게 제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언어 안에 들어있는 감정을 이해하게 그럴 수 있게 소리를 듣는다든지, 음악을 더 즐기고 더 풍성한 그런 소리를 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들이 좀 더 이제 실현 가능해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또 이제 소음 상황이라든지 멀리서 나는 소리라든지, 우리가 건청인들도 잘 안 들려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난청 아이들이나 이런 난청 환자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향상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스피치 콩깍지에 제가 이제 주황색 박스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EAS 인공화호를 사용할 때 더 큰 이득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연 청력이 충분히 있어서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청기로 증폭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청력이 있다면, 요 저주파수, 아까 말씀하신 500Hz 이하의 저주파수 부분을 보청기를 증폭한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재활에 더 큰 범위를 갖고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저희 병원에서 인공화호를 사용하고 또 인공화호와 함께 보청기를 쓰는 EAS 기계를 쓰는 아이들을 추적해 본 그런 결과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10년 이상 착용한 아이도 있습니다. 회색이 인공화호를 착용한 그런 기간이고, 이제 주황색이 EAS를 착용한 기간이 되는데요. EAS 착용했다는 뜻은 인공화호 보청기를 같이 쓰게 되는 거라서 회색 부분만 인공화호만 사용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예전에 인공화호 수술을 하고 인공화호만 사용하다가도 이 잔청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걸 활용하는 어떤 재활을 제공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꽤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공어학 소리만이 아니라 보청기, 음향 자극을 잘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EAS를 쓰다가 청력이 더 이상 보청기로 이득이 없어서 인공어학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과반수 이상의 아이들이 EAS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 과정은 사실 처음에 제가 오마이 베이비 설명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또는 한 번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이제 어렵고 장기간에 걸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함께 되어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장기간에 걸친 재활 과정에서 이제 꼭 필요한 3가지 요소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청력을 알아내고 이제 어떤 보장구를 썼을 때 얼마 만에 이득이 있고 하는 것들은 또 특히 EAS를 쓰는 아동들이나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게 변화를 이제 측정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청각 관련 서비스들이 잘 제공이 돼야 되고 그와 함께 그 개별 환자들한테 어떤 치료적인 요소가 있는지 어떤 것을 가이드를 주면 그 환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나 말을 잘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병원에서 검사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으로 통합이 되고 또 학교와 같은 곳에서 교육적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접근법으로 이제 저희가 재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서비스와 치료학적인 서비스와 이제 생태학적인 서비스를 다 포괄하여 이제 진행하게 되고 장기간에 걸친 그런 서비스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 하이브리드 재활이 인공호흡 재활하고 조금 다른 포인트들도 있나요? 뭐 사실 근본적으로는 재활의 개념이나 목적은 같습니다. 의사소통 생활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난청이 있을지라도 이 건청 사회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이제 차이점을 찾자면 일단 수술 후에 재활이 시작되기보다는 수술 전에 시작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 전에 소리를 전혀 못 듣는 사람은 안 들리니까 당연히 들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EAS 인공호흡 환자들은 수술 전에 소리를 들었던 분들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소리 듣는 정도가 다 달라도 하나도 안 들리는 상황을 겪지 않고 더 잘 듣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더 잘 들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미리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기 자극만이 아니라 보청기를 통한 음향 자극을 수술한 쪽에 같이 쓸 수 있는지 또는 수술한 쪽에는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바이모달식으로 수술한 쪽은 전기 자극으로만 듣고 반대편에 음향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와 상담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단계는 보장구가 지속적으로 착용될 수 있게 충분한 설명과 그 팔로워, 그 추적,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보장구를 통해서 최적의 보청 청력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쉽지 않고 그 설명드린 오마이 베이비 프로그램이 연장선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도 계속 청력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 과정을 거쳐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보청기를 착용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하루에 사용시간이 4시간이다. 또 어떤 아이가 보청기를 쓸 때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착용을 했는데 EAS 인공호흡을 수술한 이후에는 4시간을 착용한다.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담의 포인트가 있고 그 기계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착용 시간이 확보돼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 지금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지속 착용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저희가
아이들한테 부모님들께 또 성인분들께 이제 안내해드리게 됩니다. 네, 이제 EAS가 보청기의 한계 그리고 인공화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것은 맞는데 아직 정상기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수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재활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재활적으로 이제 인공화호와 보청기를 모두 잘 착용하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 수준과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요 환자 개개인마다 맞춤별 재활 프로그램으로 정확한 청력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재활을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케이스를 한번 한 세 케이스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분은 65세 남성분이신데요. 인공호흡 수술 전에 보청기를 지속적으로 착용하셨고요. 근데 점점점 보청기로 듣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문장을 듣는 능력이 한 10% 정도까지 떨어지셔서 일상생활에 매우 큰 불편을 겪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 수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 이제 너무 안 들리니까 인공호흡 수술을 결정하시고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84%까지 그 수행력이 좋아지셨어요. 이름절이요. 문장 네. 듣는 능력이. 그랬을 때 굉장한 만족도를 보이시고 너무 좋다, 수술하니까 너무 이제 잘 들려서 좋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여러 검사를 통해서 잔존 청력이 거의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청력이 보존이 되어서 이걸 보청기로 활용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안내를 했을 때, 보청기로 옛날에 잘 안 들리게 돼서 수술을 했으니까 뭐 그걸 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괜히 여러 개 기계 하는 것만 힘들지 않냐 하고 그걸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청기를 인공호흡 같이 찼을 때, 그러니까 같은 귀죠. 수술한 귀에 인공호흡을 보청기를 같이 착용했을 때, 착용하지 않았을 때 수행력의 차이를 이제 보여드렸어요. 이제 끼우고 빼고 검사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 상황을 만들어서 했을 때, 사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 보청기를 착용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실제로 집에 가서 해보니 너무 좋다는 얘기를, 특히 이제 직업이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 보청기를 꼭 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12년 동안 EAS를 사용한 그런 케이스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청기만 사용한 청력과 인공호흡을 통해 보상된 청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보청기로 이렇게 듣는 청력이 인공호흡보다 더 좋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이분은 이 보청기로 들리는 저주파수 소리와 인공호흡으로 들리는 저주파수 소리를 잘 튜닝을 했을 때 가장 소리가 좋고 가장 이 의사소통이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잘 쓰고 계신 분입니다. 이번에 아동 케이스예요. 이 아동은 4살 때 양쪽에 EAS 인공호흡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 숫자로 따지면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인공호흡 기계 2개, 보청기 2개, 이렇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부모님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기계가 하나도 힘들고 2개도 힘든데 4가지를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를 잘 관리해서 기계들이 다 잘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지금 6년간 해서 지금 10살인데요. 이름절, 아까 신 원장님 말씀하신 이름절이 이제 80%예요. 문장은 거의 100%가량 95%, 97% 나오고 전화통화도 아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EAS가 아니라 인공호흡 아동들도 이렇게 하는 아이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동은 그렇게 말소리를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성에 있어서도 80% 이상 방향성을 잘 지각한다든지, 그리고 음악 평가를 했을 때 일반 권청 아동의 수행 능력보다 더 뛰어난 그런 음악적인 수행 능력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휘력도 일반 아이들보다도 더 뛰어나서 지금 10세인데 13세 이상의 어휘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EAS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인공호흡만 했다면 기대 수준을 더
낮췄어야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잘했을 수도 있지만 이 아동은 정말로 이제 음향 자극과 그런 전기 자극을 잘 이용하고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했지만 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활은 이제 개별 환자를 잘 파악하고 그 필요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나 청각보장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비디오 클립을 보시고 우리 아이는 딱 이런 케이스다라고 단정 지으시면은 이제 어렵고요. 반드시 전문기관하고 전문가를 찾으셔서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아이랑 또는 우리 지인, 우리 가족에게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과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말씀 이렇게 듣고 보니까 몇몇 환자분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미 이제 인공호흡 수술을 받고서 어떤 상담을 위해서 이제 저희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그분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은 EAS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이미 뭐 5년이고 뭐 10년이고 이렇게 좀 사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인공호흡을 잘 쓰지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EAS를 적용했을 때 보면은 아까도 한 예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환자들이 굉장히 놀라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 내가 듣던 소리랑 거의 흡사하게 들린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인공호흡을 수술 받고 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왜 주지 않았나 이제 그런 아쉬움을 굉장히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한쪽 인공호흡을 수술 받고 이제 한쪽 이제 양의를 안 한 거죠. 한쪽은 이제 청력이 조금 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든지 이제 수술을 한쪽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안 했는데 또 과거에는 양의 보험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쪽밖에 수술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가 성장해서 보니까 그쪽에 상당한 청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쪽을 이제 뒤늦게 인공호흡 수술을 받게 됐는데 충분히 EAS를 할 만큼 잔존 청력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EAS를 보청기를 같이 끼는 걸 거부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보청기를 쓴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아이가 인공호흡을 받았을 때는 청력이 없을 거다 생각하고 아예 보청기를 포기하고 인공호흡을 했고 뭐 인공호흡을 했기 때문에 뭐 보청기를 반대쪽 끼일 생각도 전혀 못했죠. 아이가 청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청력이 있어서 인공호흡을 하고 EAS를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도 아이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잔존 청력을 몰랐기 때문에 그걸 또 확인할 수 없었던 애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 케이스들이 안타깝게 그런 그 보청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경험이 없고 그럼으로써 또 EAS 자격이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EAS 혜택을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팀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그 수술 받기 전에 과정에 그러니까 인발부되어 있는 그런 모든 전문가들 그 다음에 수술 후에도 또 재활하는 팀들이 사실은 아주 유기적으로 한 팀이 돼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또 그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잠재력을 정말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그래도 인공호흡으로서 가장 최선의 그런 그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시기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뇌 가소성 그 측면에 있어서요. 뇌가 변할 수 있다는 거는 가지고 있던 청력을 못 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뇌가 잘 받아들이게 인식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렇죠. 네, 그렇게 자극을 주면은 뇌가 더 잘 받아들이게 되고 시간이 다 지나면 뇌가 이미 다른 그 자극으로 다 그 부분을 쓰기 때문에 이제 청각이 나중에 들어갔을 때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제 재활까지 마쳐야 돼요, 저희가. 네, 인공화후의 미래 발전이나 당부 말씀 한마디씩 해주세요. 당부는 뭐 당부라기보다도 결국 이제 이게 인공화후 수술이라는 거는 의학 분야에서 이제 뭐 전 의학 분야에서도 보면은 이게 과학의 발전이 아주 직접적으로 그 어떤 문제를 어떤 그 장애를 해결해주는 아주 어떤 대표적인 그런 그 어떤 이제 영역이죠. 그래서 인공화후 수술은 앞으로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의 발전은 뭐냐면은 우리가 EAS의 경험을 보는 것처럼 개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 이 정도 청력이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인공화호를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바뀌어서 이게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인공화호 한쪽만 받으면 되지 뭐하라 뭐 양이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렇게 또 어린 나이에 받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죠.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발전이 이제 결국은 어떤 생각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전환이 인공화호 발전과 이제 병행했는데, 앞으로는 점점 그런 개념과 패러다임의 발전이 훨씬 더 이제 앞으로의 미래 인공화호가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인공화호 수술을 내가 과연 나도 필요한 그 수단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에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곧 아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는데, 이런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청각의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인지 장애 문제가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청각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를 막아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인공화호 발전과 맞물릴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공화호의 발전의 핵심은 지금 어떻게 보면 EAS와 같은 그런 개념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도 보니까 EAS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험과 어떤 개념과 어떤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환자분들은 뭐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도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좀 약하고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그런 방송을 주제가 이제 EAS인데, 이런 EAS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의 테크니컬한 면이나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개념적인 그런 어떤 가치 중심적인 그런 거라는 거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제 느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EAS에 대한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인공화후 교실 이렇게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